아, 자, 자,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역국가의 성장이었죠. 자, 일본사 그거 뭐 조금 힘든데 힘들었긴 했죠. 힘든데 뭐 다음에 한번 이어서 일본사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시험 끝났으니까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은 자 54페이지예요. 페이지 54페이지. 자, 국제관계의 다원화 2조 국제관계의 다원화 라고 하는 건데,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4대 관계, 뭐 4대주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4대주의? 이런 게 어떻게 형성됐고, 동아시아에 어떻게 국제질서를 작동했는가. 그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일단은 뭐, 첫 번째 주제죠. 조공과 책봉의 외교 형식. 조공과 책봉의 외교 형식이라는 이 동아시아의 독특한 어떤 외교 질서. 이게 뭐 우리가 개항하기 이전까지 강화도 조약 맺고 개항하기 이전까지는 이런 국제 질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 국제 질서인데,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게 우리는 쉽지는 않았죠.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 옆에서 살아남은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오랫동안 작동했던 조공이라고 하는, 책봉이라고 하는 이런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크게 이제 한 4단계 정도로 설명을 할 텐데, 한 번에 설명 안 될 것 같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 아니니까 좀 쉽게 뭐 편한 마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과정을 갖다가 총 4단계에 걸쳐서 설명할 거예요. 둘, 셋, 넷. 4단계. 요까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아요. 알겠습니까? 내용은 조금 되지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어쨌든 일단 이게 탄생되는 과정. 1단계 탄생. 이제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이 질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 이게 이제 확대되어 가는 과정.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 맞잖아, 맞지? 근데 중국에서 어떻게 국제 질서로 이렇게 확대되어 갔는지. 그럼 세 번째, 이게 이제 변형되는 과정. 변형되어 가는 과정. 알겠습니까? 변형되는 과정 같이 보게 될 거고, 마지막 4단계 요거는 이제 확립되는 단계. 확립되는 단계를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난 웬만하면 30분 만에 끊으려고 하는데, 이 30분 만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랬어요. 20분 내로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30분, 20분 정도로. 일단 이게 탄생했던 거는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게, 우리가 이제 나하고 뭐 수업을 뭐 온라인 수업으로 다 했지만 적지 않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이걸 중국사를 다 해줄 순 없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만 그러니까 우리가 짚고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씩 동아시아의 어떤 역사를 갖다가 우리 역사를 벗어나가지고 좀 이제 대충 이제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대충 얘네들 어떻게 역사가 흘러갔구나, 우리 삼국시대 얘네들 어떤 상황이었구나, 뭐 이 정도는 이제는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지식 수준 가지고 이제 조금 더 확대돼 나가는 어떤 이 정치사입니다. 알겠어요? 국제 질서죠. 자, 일단 탄생은, 이거는 주나라에서 탄생했어요. 주나라에서. 이거 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 중국의 주나라는 알다시피 그 봉건제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배웠던 아주 중요한 그 지방 통치 제도로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국의 내부 질서가 국제 질서로 확대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조공책봉이라고 하는 게 이거 다 배웠어요. 그 천자가 있으면, 천자는 제후에게 어떻게 합니까? 제후에게, 그렇죠, 봉토를 나눠주지. 그게 봉건제였잖아, 맞죠? 그러니까 천자가 제후에게 뭐를 줘? 봉토, 뭐 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다스리는 곳, 다스리는 땅을 갖다가 이제 나눠주게 되면, 대신에 이제 제후는 천자에게 뭘 바쳐야 돼? 맞아요,
조공을 바치는 그런 질서 속에서 탄생한 거예요. 자, 봉토를 바치면서 이 봉토를 바치는 게 아니죠. 봉토를 제후에게 제공하면서 이걸 갖다가 책봉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책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책봉은 너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어. 천자가 그걸 허락할게 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조선시대에도 들어봤지만 세자 책봉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세자를 책봉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허락을 받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래는 제후국이라 부릅니다. 그 당시 제후국이 천자에게 이제 일종의 그 지역을 다스린다는 어떤 그 통치행위에 대한 어떤 허락 같은 게 이제 이런 절차였던 거죠. 알겠습니까? 책봉 질서라고 불러요. 대신 이제 알겠다시피 이 제후는 천자에게 조공을 바치는 건데 조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천자에게 충성한다는 의미. 알겠습니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지만 천자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바로 조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특산물 같은 걸 갖다가 보통을 바치는 건데 뭐 지역 특산물로 지금은 이게 어떻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세금이 있었지. 기억납니까? 그걸 뭐라 불렀어요? 공물을 바친다고 했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기억나는가? 그 대동법 실시하고 했던 거. 그게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이 당시에 뭐 특산물 바치는 것도 있었지만 주로 이제 금이라든가 황제에게, 그 천자에게 이렇게 금은보화 같은 것도 같이 바치면서 이제 충성의 맹세를 했던 게 이 질서가 바로 이 탄생의 시작입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있잖아. 이거는 중국 내부의 질서였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적을게요. 그 책봉을 하면서 같이 줬던 이 징표가 바로 인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인장은 우리가 앞에서 몇 번 봤었어요. 외왕에게 뭐 인장을 줬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 금인도 나왔었고, 그게 바로 인장, 금인, 도장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교하는 방식 이런 거였었어요. 중앙시아에 있어서는. 그 황제가 제후국에게 이렇게 인장을 나눠주면 이 인장 가지고 이제 황제에게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하는 방식, 이게 이제 하나의 질서였던 거죠. 이게 중요한 거는 동아시아는 국제 관계가 평등하지 않아. 어떤 건가요? 전부 다 상하 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그 황제의 나라가 있으면 제후국이 있고 그런 질서 속에서 작동했던 게 바로 동아시아 질서였던 거였죠. 어쨌든 탄생은 이렇게 주나라의 봉건제도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국제 질서로 확대되어 간 건 언제일까? 이게 이제 한나라 때부터예요. 한 제국 시절부터 이게 중아시아 국제 질서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한나라는 뭐 알다시피 무제 때부터 활발한 대외 정복 활동을 펼쳐나가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게 이제 한나라 때부터 주변국에게 강요했던 거죠. 뭐 전파되어 나갔던 거였지. 근데 문제는 한제국이 이렇게 한나라가 주변국에게 이런 어떤 이 조공책봉 질서를 강요했을 때 강요라기보다 스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그거야. 중국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문명입니다. 문명이 탄생했던 곳이야. 4대 문명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그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가지고 거부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흉노라든가 이런 민족들은 중국과 끝까지 대결했었지만 걔네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농경민족과는 너무 달랐잖아. 그러니까 대결을 해야 되겠고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 문화 자체가 달랐으니. 근데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전부 다 농경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체가 더 우수하고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도 적합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확대되는 게 한나라의 선진적인 어떤 통치제도와 문화를 갖다가 수용하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공책봉실 속에 들어간다는 건.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자, 이 한나라 때 주변국으로 전파되는데 이걸 갖다가 수용했던 나라, 인사이더라 볼게요. 인사이더. 그러니까 조공책봉 질서 속에 있었던 애들이 있고,
아웃사이더가 있었고, 그 대표적인 아웃사이더는 뭐 아까 얘기했던 건 됐던 어떤 흉노 같은 나라들, 흉노 제국 맞죠? 흉노 제국은 한 나라의 제도와 문화를 갖다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목 국가다 보니까 너무나 통치 제도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달랐잖아, 맞지? 그래서 중국과 이 흉노와는 끝까지 전쟁을 많이 했었었고, 맞죠? 그래서 뭐 화친 관계 이렇게 우리 얘기하죠. 화친 관계.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이 군사적으로는 흉노를 갖다가 한 나라가 압도할 수 없었으니 지금 미국과 중국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을 없애버릴 수 없잖아, 중국이. 알겠습니까? 이 화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어떻게 유지하면서 국제관계를 잘 관리했었죠. 화친 관계가 뭡니까? 한 나라의 공주를 갖다가 흉노 선우에게 시집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나의 가족처럼 지내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그냥 적절히 묶어뒀던 이런 국제 관계였고, 자, 인사이더, 그러니까 이 조공책봉 질서를 받아 적극적으로 수용한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고조선이죠. 고조선. 알겠습니까? 고조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나라, 이 위만조선, 다시 말해 위만조선이지. 위만조선이 결국 한 나라에 패배해서 망했지만 중국 문화 자체를 거부했던 건 아닌 것 같아. 알겠습니까? 중국의 어떤 뭐 한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수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나중에 멸망했지만 이 무제가 좀 다르게 통치 방식 바꾸면서 어쨌든 고조선이라든가 베트남도 멸망했지만 남비엣이죠. 이건 남비엣. 그리고 일본. 이건 일본 같은 경우는 후한 때 얘기하는 거죠. 후한 때. 좀 늦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왜죠? 왜? 이 당시 일본이 아니고 왜였습니다. 전부 다 중국 문화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이런 나라들은 이제 조공책봉 질서 속에 늦게 들어왔지만, 얘들은 굉장히 늦게 편입됐지만 수용했던 나라들이었고, 중국의 정치 제도를 굉장히 많이 모방하려고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조공책봉 질서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 한나라 때였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요게 이제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 변형되는 과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뭐였냐면, 3세기에서, 중국의 3세기에서 6세기는 우리 뭐라 배웠습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라 배웠어요. 위진 남북조 시대. 이때는 중국이 하나가 아니고 분열되어 있던 시기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때는 이 조공과 책봉 질서가, 조공과 책봉 질서라고 하는 게 남아있긴 했었어요. 조공해야 될 나라가 너무 많잖아, 또. 맞잖아요. 중국이라고 한 나라가 이 한족도 아니고 이제는 유목민족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들이야.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 북이 같은 나라. 맞죠? 이런 나라들한테 채권을 받고 조공을 바쳐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변형됐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되게 현실적이고,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어떤 그 외교의 수단으로서 활용됐던 게 이 당시 조공책봉 질서였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쌤이 오프라인 수업 때도 설명하려고 그 예를 얘기한 거야. 알겠습니까? 예. 즉, 대표적인 예. 고구려라든가 백제가 이 당시에 어떻게 외교를 했느냐 하는 적절한 예가 하나 있어요. 자, 요거 좀 그려볼게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니까 좀 침범할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표적인 어떤 조공책봉 질서를 갖다가 아주 자국의 자기 나라죠. 자기 나라의 어떤 외교의 어떤 수단으로서 발언했던 대표적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 바로 대표적인 나라 고구려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있네, 고구려처럼. 알겠습니까? 우리 일단 이 3세기에서 6세기는 삼국시대야. 알다시피 삼국시대라고. 이제 본격적인 삼국시대는 뭐 4세기, 5세기, 6세기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이 사실 삼국시대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주인공은 고구려와 어느 나라와의 대결이었습니까? 사실은 어느 나라였어? 빨간색으로 할까? 고구려와 이 백제와의 경쟁이었죠. 삼국시대가. 물론 신라가 있지만, 신라도 있지만 신라의 외교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구려 백제의 어떤 외교의 치열한 어떤 경쟁 과정, 그게 4세기부터 5세기에 이루어졌던 일이잖아요. 이제 균형이 무너진 건 6세기에 와가지고 중국이 통일되면서, 맞죠? 통일되면서 이제 그 균형이 무너져 가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펼쳤느냐 하는 거였지. 물론 이 당시 고구려라든 백제도 중국에 사대했을까 안 했을까? 조공을 바치고 사대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근데 중국이 이 당시 어떤 시기?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야. 백제가 이 당시, 이게 얘들아, 이걸 옛날에도 설명할 때 애들이 이걸 도대체 왜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던데, 그냥 이거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이 대표적인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고구려 백제의 외교 형식을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선생님 되게 복잡해요 막 하면서 막 어려워하던데, 자 이거 좀 내려와야 되지만, 지도상으로 보면 좀 더 내려와야 되지만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자, 이 중국에는 이 당시에 북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어요. 배웠죠? 북이. 북이는 어쨌든 위진 남북조를 갖다 좀 쳐버렸네. 자, 위진 남북조 시대에 이 북조를 대표하는 나라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5, 16국 시대를 살짝 통일했던, 화북지방을 통일했던 이 북이와 이 고구려가 이 당시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너네 조금 이제 한국사적 지식을 조금 동원해서 설명해 보면,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죠. 맞죠? 소수림왕 때 여러 가지 어떤 개혁 작업을 거치면서, 광개토 대왕 때 이제 뭐 만주라든가 이쪽을 영토를 막 넓혔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 이유가 그 당시는 5, 16국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5, 16국 시대는 이 만주 자체가 굉장히 혼란기였고, 만주일 때, 지금 만주라고 부르는 그때는 동북지방 혼란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영토 확장이 좀 가능했었는데, 광개토 대왕 이후의 왕이 누굽니까? 다음 왕이 장수왕이잖아요. 장수왕 때는 너네 만주 벌판을 달렸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이 장수왕 때는 북쪽으로의 진출보다는 뭐 남진 정책 이렇게 너네 기억날 겁니다. 고구려와 막 싸우고 했던, 백제와 막 싸우고 했던 거. 그 이유가 북이가 이 당시에는 강력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구려가 북쪽 진출이 불가능했었어요, 사실. 이해됩니까? 그랬기 때문에 사실 고구려는 북이와 아주 어떤 관계를 가졌을까? 아주 친밀한 외교 형식을 통해 가지고 조공을 바친 거죠. 이해됩니까? 조공을 바쳐가지고 책봉을 받고 하면서 북이와는 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었어요. 자, 그런데 북이는 왜 고구려를 공격하지 않고 그만 냅뒀을까? 맞아요. 우리 이제 이걸 이해할 수 있어. 남조 정권이 있었잖아. 남쪽에는 남조라고 해서 북이가 이 강남 지방을 통일하지 못했잖아요. 송, 제, 양, 진으로 이어지는 좀 세력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남조라고 하는 이 지역을 갖다가 강남 지방을 갖다가 북이가 점령하지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정리하자면 북조와 북조와 남조가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이도 고구려의 힘이 필요했으므로 조공을 허락하고 책봉을 해주면서 이 적절한 외교 관계를 펼치고 이 남조 정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고구려를 활용했던 거였지. 오케이? 자, 봐봐. 근데 이 당시 고구려는 또 어떤 외교를 폈냐면, 이 놀랍게도 이중외교. 고구려는 북이한테도 조공을 바쳤지만 남조 정권에게도 조공을 바쳤을까 안 바쳤을까? 바쳤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결론은 이거야. 어쨌든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이 조공이라든가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 형식을 빌려가지고 고구려의 어떤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왜냐면 이거 시험 문제 사례로 잘 나왔더라고. 나오더라고. 응? 북이 나오고 고구려 나오고 이러면서. 응? 자, 그래서 고구려는 남조와 북조에게 동시에 외교 활동을 펼치면서 이 중국을 적절히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이런 외교 방식. 이게 대표적인 고구려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외교 방식으로서 조공 책봉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더 재밌는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백제는 이 당시 그럼 고구려 이런 외교 전략에 맞서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자, 요거를 이해하면은 백제가 한강유역을 뺏긴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우리 한국사 배울 때 한강유역 상실, 뭐 백제가 한강유역을 상실했던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 안 하고 너네 보통 백제가 한강유역을 잃고요, 수도를 갖다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겼어요. 끝! 하고 넘어가잖아. 뭐 개로왕이 죽고 막 뭐 했던 거 그냥 고구려가 왜 쳐들어왔을까?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다 보면 한국사가 조금 더 넓게 보입니다. 알겠어요? 옛날에는 이런 걸 갖다 설명하려면 이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어렵잖아. 이제 너는 이제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봅시다. 자, 그래서 백제는 이 당시에 어떤 외교 전략이었냐면 백제도 당연히 중국의 조공과 책봉을 조공을 바치고 책봉도 받고 한 질서 속에 있었어요. 자, 고립돼 있던 나라가 아니었다고. 자, 백제는 그런데 어디에 외교 활동을 주력했냐면 주로 남조와 친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남조.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게 남조 정권과 친했는데 백제는 남조 정권 친했는데 이 고구려는 이중적으로 이제 활용해가지고 백제도 견제하고 이게 뭐 국가적 이익도 취하는데 백제도 똑같은 전략을 취하려고 그래요. 북위에게 국서를 보내. 그러니까 외교 문서를 보내가지고 당시 북위 왕이었던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북위 왕이 누구였더라? 북위의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어떤 편지를 썼을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북위한테 얘기해요. 고구려는 되게 야비한 나라입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도 남조 정권에게도 충성하고 있어요. 이런 고구려를 갖다가 왜 친하게 지냅니까? 우리 백제와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니? 니 하지는 않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북위에게 백제와 북위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고구려를 견제하자는 내용. 이게 계로왕의 국서라 불러요. 계로왕의 국서 사건.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계로왕의 아버지가 아신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한강유역을 점령한 건 아니지만 백제의 왕을 사로잡죠. 그리고 아신왕을 갖다가 죽이진 않았지만 거의 굴욕을 줍니다. 왜냐하면 백제가 과거에 고구건왕 죽이고 했던 게 너무 한인스럽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복수였었어요. 어쨌든 한강유역을 뺏진 않았지만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무릎 꿇리고 반성을 받아내고 다시는 고구려를 갖다가 넘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약속과 다르게 북위한테 외교 문서를 보내가지고 고구려를 갖다가 뒤에서 뒤통수 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이 북위가 이 백제에 일어났던 전략을 갖다가 비밀로 해줬다면 상관없는데 이게 나중에 고구려에 알려지게 됩니다. 결과는 맞죠? 전쟁이죠. 전쟁이야. 알겠습니까? 너네 장수왕이 한강유역을 점령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충성을 맹세했는데 백제가 왜 이렇게 뒤에서 북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했느냐? 계로왕아, 왕아, 이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계로왕을 죽여버리고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갖다가 점령하게 된 사건. 이게 이제 계로왕의 국서 사건이라 부릅니다. 자, 되게 복잡하지만 얘들아, 얘기하고자 하는 건 한 가지야.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이 3세기에는 똑같이 조공을 바치고 책봉도 받고 하는 외교 질서 속에 있지만, 중국이 만들어 온 이 외교 질서 속에 있지만 고구려는 그걸 갖다 굉장히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백제도 똑같은 어떤 외교 전략을 쓰려고 하다가 나라가 망할 뻔했다. 끝. 알겠습니까? 한강유역 상실. 알겠습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어쨌든 현실적이고 되게 실용적인 어떤 외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자, 이게 확립되는 거, 조공 책봉 질서가 확립되는 거는 요건 다음 촬영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다음.